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판단 강사 길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요, 상하판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제 강사 소개부터 간단히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5년 동안 이제 5급 공채 행정고시, 입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기간 5년의 기간 동안 1차 시험 PSAT, PSET에서는 100% 초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3년 연말에 그동안 이제 제 그런 성적 같은 걸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네가 5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연구한 스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셋 때문에 고민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강의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셔서요. 그 이후로는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마다 많은 분들을 지도하다 보면 80점대 고득점자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1년 만에 뭐 20점, 30점에 가까운 20점이 넘는 30점에 가까운 이제 성적 향상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제 강의,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조금 상황 판단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알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의 수험 기간 더불어 이제 올해 연말이면 강사 생활도 이제 5년째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5년 동안의 강사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수험생 때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강의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 내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 실전 적합적이다 혹은 수험 적합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강사 소개를 좀 해봐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시고자 하는 이 PSAT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PSAT는 공직 적격성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적격성의 의미가 뭐냐면 규정이나 조건에 맞는 성질, 상태 또는 그와 관련된 적합한 자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셋이란 시험이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수능 공부하듯이 뭔가 암기식 이런 준비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런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공직 적격성 테스트의 의미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이고요. 정말 기본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소양, 자질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피셋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뭔가 지식적인 대비를 하셔야 되는 시험은 여전히 아닌데 그 오해는 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늘 2011년도 민간 경력자 인책형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만약에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거나 혹은 이 강의가 제공될 1타에듀 .com 사이트에 가셔서요.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2011년도 기출문제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업 자료를 같이 업로드를 시켜놨을 겁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지금 옆에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혹은 뭐 파일로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2011년도 인책형 1번 문제를 보시면요. 글의 소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미리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식으로 대비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제시된 그 컨텐츠를 읽고 확인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지식을 준비하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해서 여기 있는 지식이 뭔가 정말 기본적인 뭔가 그런 부분인 건데 약간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상황 판단은요. 기획, 분석,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 등의 능력을 검증을 합니다. 아마 언어 자료 상황 중에 가장 난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과목이 아마 대표적으로 상황 판단이실 텐데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뭐 이 동영상을 보실 민간 경력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우연히 이 영상을 접하신 다른 뭐 PSAT 5급 공채나 7급 지역인재나 뭐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가장 준비하실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보실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요. 기출문제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적어놨듯이 25문제를 60분에 푸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얼마의 시간이 할애되냐면 25문제를 60분에 풀면 한 문제당 몇 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배를 하시면 2배까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당 기본적으로 2분은 할애가 되고요. 그러면 25문제 2분에 푸시면 50분이 소요되고 10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2분에 25분에 25문제에 10분이 이렇게 남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처리됐을 때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백분율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하시면 되죠. 곱하기 4를 했을 때 100분의 40, 즉 2.4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60분에 25문제를 풀기 위해 한 문제당 할애된 시간은 2.4분. 그런데 이건 지금 60분은 분은요 60초. 60진법인 거니까요. 60진법의 0.4는 60진법의 0.4는 2분 24초가 되는 셈이죠. 60초 기준으로 40% 0.4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당 평면적으로 2분 24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해결을 해보셔야 되는데 해결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피셋에 상충하는 가치가 정확성과 신속성일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되고 그 정확하게 풀어내시면서 플러스 신속하게 풀어내셔야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상충하는데 정확성에 기반한 속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푸시고 정확하게 푸시면서 이거를 빠르게 해결하셔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기출문제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유형 구분도 점차 가능해지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형 구분이 가능해지면 나는 이런 유형이 약해. 이런 유형이 약하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험장에서 안 풀 거야.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푸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하시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넘길지 선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넘길지 체크를 좀 해봐 주셔야 되고요. 그때 만약에 문제를 풀어낸다고 하면 이제 넘길 문제 말고 풀 문제로 선별했다 치면요. 풀 문제여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지, 어떤 식으로 실마리를 잡아갈지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를 기존에 푸실 때 어떤 함정에 주로 빠지셨는지도 체크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약한 유형과 강한 유형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물론 약한 유형도 대비하셔야겠지만 모든 문제를 대비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넘길 문제, 풀 문제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풀 문제가 생기셨다, 풀 문제로 결정이 되셨다, 어떻게 접근하실지, 주로 어떤 함정에 빠지시는지 등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이 해결하시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사이트에서 시험 문제 정답에서 11년도 인책형 책을 그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혹은 좀 전에 적어드렸듯이 iltaedu.com이라는 사이트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해서 11년도 문제를 잠깐 준비를 먼저 해봐 주세요. 시험 개괄을 위해서 어떤 유형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시험에는 상황 판단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유형, 말 그대로 줄글의 형태고요. 법조문 유형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유형이고요. 줄글 형태도 아니고 법조문 형태도 아닌 나머지 기타 유형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논리게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리계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유형들을 전부 다 기타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2011년도 인적형 문제를 보시고요. 각각의 유형 구분을 같이 좀 시도해 볼게요. 문제 1번, 인책형 1번 문제를 봐주시면요. 민간경력자 11년도 인책형 1번 문제예요. 딱 보시기에, 겉보기에 이건 어떤 유형 같으신가요? 저 3가지 유형 중에? 그렇죠. 그냥 줄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텍스트 유형. 2번 문제는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줄글 형태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이건 텍스트 유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는요? 넘기셔서 3번 문제 보시면 제 땡땡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네, 법조문 유형이 될 테고 4번 문제의 경우에 박스를 보시면 제 땡땡조 네, 법조문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면요. 역시나 제 땡땡조 법조문 유형이 될 테고요. 6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는 그렇죠? 줄글 형태도 아니고 법조문 형태도 아닌 네, 기타 유형의 문제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비가 좀 수월하게 되시는데 이 아래는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이 위에 부분을 잡고 나서 그 다음 아래 기타 유형으로 넘어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되는데요. 6번 문제가 처음 보신 기타 유형이고요. 7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기타 유형이 되겠죠. 8번 문제는요. 네, 요거는 지금 형태로만 보시면 텍스트 유형이 가깝죠. 줄글 형태죠. 근데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A문단 4번째 줄 보시면 내용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되어 있어서 형식은 텍스트면서 내용은 법조문인 둘 중에 어떤 걸로 분류하셔도 무방한 문제가 됩니다. 텍스트 혹은 법조문 유형이 될 거고요. 9번 문제는요. 그쵸? 텍스트고요. 10번 문제 박스 보시면 네, 법조문 유형이겠죠. 11번 문제는요. 네, 다시 텍스트고요. 12번 박스 보셨을 때 네, 역시 텍스트고요. 13번 문제 뭐 줄글 형태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박스가 제시되어 있고 박스 뭐 정보 제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셔도 되는 저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는 13번 문제고요. 14번 문제는요. 그쵸, 법조문 문제고요. 15번 문제는요.
그쵸, 법조문이죠. 16번.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박스 중에. 네, 그럼 이거는 기타 유형이 될 테고요. 17번 문제는요. 네, 기타 유형이 될 테고요. 18번 문제. 네, 이거는 법조문 문제가 됩니다. 19번 문제는요. 형식으로만 보시면, 죄송합니다. 형식으로만 보시면 텍스트 문제에 가까운데요. 안에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법조문에 가까운 텍스트 혹은 법조문을 보셔도 괜찮은 문제가 19번 문제고요. 20번 문제는요. 이거는 법조문 계산 문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조문 문제로 저는 분류를 하고요. 다시 21번 문제 텍스트 문제고요. 22번 문제 중간에 표가 들어가 있고 기타 유형이고요. 23번 문제는요. 네, 법조문 계산이고요. 24번 문제 기타 유형, 25번 문제 기타 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5문제를 가지고 유형 구분을 같이 해봤는데요. 뭐 나중에 뭐 1타이드를 통한 강의를 보시거나 하시면 좀 더 이제 자리를 통해 판단하시는 법 등등의 자세한 설명을 수록해 놨으니까요.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강의를 좀 참고해 주셔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 구분을 좀 해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실전 적합적이고 수험 적합적인 강의를 하는지 좀 맛보기를 보여봐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로 간단한 풀이 방법, 기타 유형을 제외한 텍스트와 법조문의 간단한 풀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풀어드릴 문제가 2011년 인책형 1번 문제입니다. 민간 경력자의 이제 필세 문제가 2011년부터 도입됐고요. 도입된 첫 해의 첫 번째 1번 문제예요. 지금 잠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잠깐 멈춰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문제를 푸신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잠깐 문제 풀어봐 주세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 아직 못 푸신 분들 당연히 못 푸셨겠죠? 잠깐 멈춰놓고 마저 푸신 다음에 설명을 좀 들어봐 주시면, 자, 텍스트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하시냐? 보면요. 문제 번호고 문제 번호 옆에 적혀 있는 발문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번호 옆에 발문을 보신 다음에 저 발문에서 포인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의미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발문을 보셨을 때 그 글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바를 알려주거나 혹은 그 글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이 있으면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글을 읽을 때 글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 또는 그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1번 문제 다음 글에 부합하는 것은 에서 발문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문제 발문에 포인트가 있지는 않죠. 그러면 포인트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바로 선지나 보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아래 선지 1, 2, 3, 4, 5 이거는 지금 보기형이라고 죄송해요. 일반형이라고. 이건 지금 일반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기형은 흔히 아실 거예요. 문제 보시다 보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해서 일반형에서 얘는 선지라 부를 거고 얘네들은 보기라 부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나 혹은 오늘 이번 영상 중에 선지 봐주세요, 보기 봐주세요 하면 그 부분에 가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발문에 포인트가 없을 때 다시 돌아가서 발문에 포인트가 없을 때는 저는 바로 선지나 보기로 내려가서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이 글을 읽어야 할지를 찾아냅니다. 근데 보세요. 흔히 학생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똑같은 줄글 문제가 언어 논리에서도 나오고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데 두 개 글의 특성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글의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언어 논리에서는 좀 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부분을 물어요. 그래서 그 언어 논리의 경우는 본문 박스가 있을 때 통독,
쭉 통독을 하시거나 전체 흐름으로 읽히거나 뉘앙스로 읽히거나 해서 조금 더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그 능력을 묻는 게 언어 논리라면, 그에 반면에 상하 판단에서 제시되는 글은요, 정보 제시형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 제시형 글이 많고요.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는 느낌으로 글을 읽어봐 주시면 돼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시는 게 아니에요. 정보만 잘 찾아내시면요, 충분히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지 내려가셨을 때요, 이건 약간 이제 고급 스킬이긴 한데, 이제 샘플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봐 드리면, 선지 내려왔을 때 어떤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시나요?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어떤 단어요? 그렇죠. 2007년이라는 이 숫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 문제는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요, 한글의 형태가 아닌 정보는요,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선지 3번에 있는 2007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고요.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본문 올라가셔서요, 쭉 스캔하시면서 2007년이라는 숫자를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쭉 스캔해 보시면요, 2030년 11%, 그다음 여기가 2007년이네요. 그러면 선지 3번을 이 부분과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구성비를 살펴보면요, 폐기물이 77, 아까 지금 선지 3번에서 말한 게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77%구나. 수력이 14고, 바이오가 6.6, 풍력이 1.4, 기타가 1%인데요. 이건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구성비인 거고,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77로 함정을 파긴 했지만 결국 이거는 2.4%를 구성하는 77%인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선지 3번 보셨을 때, 그러면 이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구나 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선지 3번을 맞구나 라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실행해 보면, 텍스트 문제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다 읽지 않고도 풀리는 문제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의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요거는 일부만 봐도 되는 문제, 요거는 전체 다 읽어야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와 관련된 고민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기출 분석하실 때요, 이게 왜 답이 되지? 와 관련된 왜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다들 잘 찾아주시는데, 반면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강사진들이 그동안 기출문제 혹은 유사기출문제 등등 누적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방법론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두셔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설 수 있고, 그 앞선 부분이 남들과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거고요. 이 문제는 충분히 1분 안쪽에 해결되는 문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하시고요. 잠깐만 문제 3번의 발문만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3번의 발문.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게 문제 3번의 발문이에요. 그러면
이 발문을 보셨을 때 이 발문에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쵸? 차에 해당한 것을 봐야겠구나 라는 포인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읽어낼지는 다 수업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째 발문 보시면 해당하는 것을 봐라 라는 부분을 알려주죠. 요거는 아까 1번 문제 대비해서 발문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라 봐주시면 됩니다. 잠깐 빈도를 정리하는데요. 요거 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급 공채, 민경 문제 아니고요. 5급 공채 2010년도 선책형 1번 문제를 잠깐 풀어주실게요. 역시나 잠깐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끊어서 다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잠깐 정지해서 해결하신 다음에 설명 들어주세요. 지금 이 5급 공채 10년 선책형 1번 문제 보시면 이게 지금 10년도의 5급 공채 문제고 뒤에 문제는 지금 바로 그 이듬해 11년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기 니은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기 니은의 장치. 아까 문제 선지 3번의 장치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출문서를 통해서 나는 유형 구분할 때 텍스트 유형 중에 과학 지문은 좀 약한 것 같아. 혹은 강한 것 같아. 그 다음 푸실 때 이런 뭔가 퍼센트 대용 나왔을 때 나는 좀 약한 것 같아. 혹은 이런 함정에 그러니까 그게 77%였지만 2.4를 구성하는 77%라는 함정을 판 거고 지금 보기 니은도 유사한 장치인데 이런 장치를 내가 한 번은 잘 못 찾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주 빠지는 함정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면 기출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단점 파악 등등을 해 두시는 게 기출문제의 기본이 되십니다. 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기출분석을 하셔야 되는지 보여봐 드렸고요. 유형별 출제 빈도에 대해서 다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텍스트 법조문까지가 좀 대비가 가능하신 유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타 유형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타 유형이 그간 보면 최소 8문제에서부터 맥시멈 13문제까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요. 총 25문제 중에 나머지 텍스트 법조문 문제의 경우는 12문제에서부터 17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죠. 해서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각각의 준비 방법 등은 좀 더 자세하게는 강의에서 좀 다뤄드릴 테고요. 이런 식의 빈도를 보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아마 이번 18년도 시험에서도 요거에 기반한 대략 한 10문제 안팎의 기타 유형과 나머지 15문제 조금 수월한 문제로 구성이 되겠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제 유형별 접근법, 시간 관리법 이런 것들은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법조 문제를 설명드려 볼 텐데요. 2011년도에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5번 문제고요. 4번 문제랑 좀 같이 확인을 해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5번 문제고 뒤에 4번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와 4번 문제의 법조문 박스 내에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시 4번 문제와 5번 문제에서 이 법조문 박스에서의 차이점이 어떤 게 보이실까요? 4번 문제는요. 조문 옆에 제목이 없고요. 5번 문제는 조문 옆에 제목이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금 법조문 문제가요. 민경 문제 중에 법조문 문제 중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이렇게 제 땡땡조 조문의 형태를 보이는 것 중에 제목이 있는 경우가 18번이고요. 제목이 없는 경우가 5번 출제가 되어서 정확히 제 땡땡조 이렇게 보이는 거는 23문제가 출제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약간 유형 구분할 때 이거는 텍스트로도 법조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미니멈 32문제에서 맥시멈 50문제 정도가 법조문의 출제 누적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5문제씩 7문제 해서 7개년도 해서 175문제가 누적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법조문의 빈도는 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제목이 있는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고 제목이 없는 4번 문제가 있을 건데 각각의 읽으시는 혹은 접근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조금 더 빈도가 높은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추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23문제 중에 18문제가 이런 식의 조문 옆에 제목이 있거든요. 해고 등의 제한 이렇게.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3문제 중에 18문제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요. 아까 연습하셨던 거, 시간 체크할 때 연습하셨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마 자료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운 설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100에 가깝게, 100분율에 가깝게 만들어 두시는 거죠. 분자 분모의 몇을 곱하면 100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4를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92에 4를 곱하시면 72 정도가 될 건데 이걸 10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을 더 해주셔야 되면 8 정도를 더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 보이실까요? 92를 100으로 만들기 8을 더 만드신 건데 92에서 8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99, 81인 거니까요. 9%가 채 안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9%가 채 안 되는 값을 더하시면 돼서 97, 63. 그러니까 78.3 정도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계산한 정확한 계산기 값이 78.26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뭔가 그런 기출문제가 좋아하는 계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면 정확한 값 구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 뭐 계산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연습시켜드린 게 하필 딱 100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짧게 보여봐 드렸습니다. 해서 대략 한 80%에 가까운 게 제목이 있으니까요.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것도 지금 법조문도 텍스트와 유사하게 발문의 포인트 여부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좀 바뀌는데요. 문제 5번 발문 보실게요.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각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설명 간단히 좀 드려볼게요. 발문의 포인트가 없습니다. 발문의 포인트 없고요. 그럼 내려가서 보셨을 때 역시나 뭔가 일부만 읽기 위한 작업을 하실 텐데 조문 제목이 있으면 일단 맨 처음에 조문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체크해 두시길요.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그 다음에 아래 화면이 좀 잘렸는데 아래 부분에는 해고의 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시간 거의 안 듭니다. 그 다음에 보기 내려가서 보시면요. 어떤 걸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떤 보기? 이때 이제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세요. 정말 말 그대로 상황 판단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제시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짧은 내용을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발문에 포인트가 없어서 법조문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이제 강의 듣고 하시면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있어요. 짧게 있죠. 그러면 그 서면 통지와 관련된 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보기 리을이죠. 보기 리을. 그래서 본문 중에는 지금 서면 통지 보실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지해야 되고요. 이 1항에 따라 서면을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대요. 보기 리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요. 서면 통지 안 하면 효력 없죠. 법조문에서 기본적인 반대 해석 하시면 되니까요. 리을 맞습니다. 그럼 선지 플레이 하셨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옳지 않은 거고요. 해서 리을 날리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디귿 보셔야 돼서요. 자, 디귿 내용 확인하실 거예요. 좀 전에 텍스트 문제에서 알려드렸던 스킬 활용하시면 어떤 스킬을 쓰실 수 있으실까요? 보기 디귿에서 이 내용을 법조문 본문 중에 찾으실 때 어떤 스킬을 활용하시면 내용이 빨리 찾아질까요? 그렇죠. 지금 잘 대답하시면 계실 텐데 31분에 숫자 30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쭉 스캔하시고 30이 어디 있을까? 뭐 여기서 예고 없이가 이게 장치가 되는 거니까 본문 중에 뭐 해고의 예고가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조문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고에 관련된 내용들도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 뭐 흔히들 보셨을 때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실 테고 내용 찾아가서 보시는 혹은 숫자 찾아가서 보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남들과 약간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스킬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요, 준비해 두시면요, 그러면 그 차이가 결국 합격, 불합격을 가르거든요. 어쨌든 상대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야 시험에 합격이 가능해지시는 거고, 이런 식의 스킬을 수업 때 알려드립니다. 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뭐 선지 플레이도 가능한데 선지 플레이까지 설명드리기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등등의 보기형 봤을 때 선지 플레이 하시는 방법, 뭐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등등 뭐 짧은 쪽 보시는 방법 등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셋이 뭔가 지식을 준비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고요. 피셋을 준비하시는 거는 조금 더 체화가 필요한 스킬, 체화되는 스킬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림동 고시촌에서 좀 더 이제 학생분들을 그룹 지도를 하면서 좀 더 이제 학생분들의 세세한 뭔가 성질, 아까 말했던 성질 뭐 이렇게 특성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푸셔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옆에서 이제 밀착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고시촌에서 모여서 준비하시니까 그게 좀 가능한데,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지금 현직에 계시고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담이 혹은 시간 오시기도 어렵고 장소가 모이기도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인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서 동영상 강의는 뭐 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면 최근 3개년도 기출을 지금 설명드린 대로 뭔가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도 기출문제 가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에 대한 방법을 준비해 두시고요. 이제 그게 되시면 민간 경력자 기출 백서라고 해서요. 민간 경력자 기출 백서라고 해서 해설 책이 있어요. 최근 7개년 기출문제, 모든 기출문제 해설을 다 실어놨습니다. 해서 그 책을 뭐 참고하시거나 하셔서 어쨌든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니까요. 7개년도 문제가 다 끝나신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5급 공채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포커스에 맞춰진 민간 경력자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 이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테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해서 만약에 문의하실 점이 있거나 뭐 스터디에 대한 문의, 강의에 대한 문의 등등이 있으시면 길교범 제 강사 이름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이 될 테니까요. 최대한 즉답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제가 소수그룹 지도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계속 있어서요. 지금 목 상태도 안 좋고 감기도 걸려 있는데 너무 오늘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만약에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런 식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상하 판단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셔서 시험 합격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